안녕하세요 찐생 여러분. 2024년 12월 13일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에는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난 새벽에는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해보고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새벽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이 엄청나게 급등 중인데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브로드컴의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밤에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의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은 결국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ECB의 금리 인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시장은 아시는 대로 전반적인 조정 상태였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조정이 나타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 형태 자체로만 보더라도 거의 그냥 모든 종목군들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전개됐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인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의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의 조정에 대한 저희 해석은 그냥 큰 문제 없는 조정이었다, 요 정도 해석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 시장 전체 흐름은, 내부 흐름은 크게 한 세 갈래 정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핵심 주도주가 다시 시장에 중심에 서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핵심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강세 기조를 유지했다. 두 번째, 확산된 주도주군 같은 경우 조정이 있거나 소폭 반등이거나 이렇게 종목별 등락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안정 조정 형태는 벗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로, 경기 민감주가 최근 들어서 확실히 상대적 약세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고, 지난 새벽에는 그 조정폭이 조금은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살펴보자. 요 큰 세 갈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미국 증시 흐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키워드, 첫 번째 갈래는 핵심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전반적으로 있었던 모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세 기조를 유지했다라는 점입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소폭의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5일선에 대한 훼손도 없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상승 기조에 대한 전혀 늘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조정만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빅테크뿐만 아니라 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간밤에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오른 상승폭을 생각하면 1.5% 조정은 아무 의미도 없겠죠. 사실 테슬라 기준에서 보면은 현 시점에서 어젯밤에 한 방은 아니더라도 한 2, 3일을 거쳐서 389불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추세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첫 번째 조정이 그냥 1.5% 정도 수준의, 요 정도 수준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그냥 상승 기존 내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정을 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주도주 중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를 핵심 주도주까지 껴넣는다고 한다면 지금 막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 핵심 반도체, 그러니까 핵심 주도주군의 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종목, 핵심 반도체인 엔비디아, 브로드컴, 저는 더 나아가서 ARM까지 좀 넣고 싶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핵심 반도체들은 지난 새벽에도 전반적인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박스권의 약간 하단 레벨에서 소폭의 약세가 다시 한번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 전날 강세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장 끝나고 있었을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의 상단 정도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타이틀 제목부터 좀 가지고 와 보면은 브로드컴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어닝 콜 이후에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 보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15% 정도 상승을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상승이면은 이게 원래 브로드컴이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낮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상승이라고 하면 엄청난 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지금 한 200, 지금 요걸 보고 말씀을 드리면 브로드컴이 한 206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내에서 14% 정도 급등을 하면서.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네, 지금 이 차트의 맨 꼭대기 있는 게 이게 200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쯤 치면 한 이 정도에서 오늘 가격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난, 이 종목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급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급등이 왜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실적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냥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실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상치 수준이었던 흐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시간의 동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한 5% 정도로 급등을 하다가 이게 1%대 중반 수준까지, 1%대 중후반 수준까지 상승폭이 반납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적만 넣고 봤을 때는 그냥 요 정도의 서프라이즈 수준, 요 정도의 긍정적인 실적 수준, 그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브로드컴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영어로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추가적인 하이퍼 스케일러스, 그러니까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추가적인 두 개의 기업과 차세대 AI 칩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브로드컴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브로드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 생각하면 이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긴 가이던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2024년에 AI의 매출이 약 12.2 빌리언이었었는데요, 이게 2027년이 되면 60 빌리언에서 90 빌리언 사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시간에서 보시면, 그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세 출발했고 5% 출발했고 상승폭 반납되다가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날뛰기 시작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14% 이상의 주가 급등세가 지금 시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보자면, 우선은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어찌됐든 하이퍼스케일러들과 함께 차세대 AI 칩을 브로드컴이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 이건 궁극적으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핵심 주도주에서 그동안 핵심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오늘 이 시간의 동향이 본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핵심 반도체들도 계속 같이 동참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건 시장 전체로 생각을 해보면 핵심 주도주군의 상승 종목이 더 확대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러면 브로드컴이 이렇게 뜨고 이거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이 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주가가 빠지나 라고 걱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1.2%의 상승이고, 브로드컴이 상승하는 그 시점부터 엔비디아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브로드컴의 이런 강세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된다고 시장이 크게 걱정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현재 상황까지로만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 섹터의 동반적인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핵심 주도주군의 상승 전환이 더 많아지는 시그널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로드컴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단기 측면에서는 핵심 주도주군의 상승 종목이 확대시키는 것을 유발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 혼자 독주하고 있었던 이 AI 칩에 건전한 경쟁자가 생기고 있는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나름의 몇 가지의 의미가 있었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제가 갈래로 뽑아왔던 건 뭐냐면 확산된 주도주군의 기본적인 조정 흐름은 이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안정 조정이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최근에 시장의 경향이 하반기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확산된 주도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고 종목에 따라서는 조정 전체로 좀 전환되는 게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확산된 주도주군에서 최소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조정 정체의 상황이 기본적으로 안정 조정 형태의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팔란티어니까 팔란티어부터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일선도 제대로 깨지 않고 이게 상승이 옆으로 살짝 눕는 정도? 그 정도의 굉장히 안정적인 조정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조금 계속해서 본격적인 회복은 잘 안 나타나고 있지만 더 이상 레벨 다운은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CRM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정적인 조정, 고가갱신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에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가장 조정폭이 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드웨어 쪽을 보게 되면 지난 새벽에도 보면 어떤 종목별 등락이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플러스였고 반대로 누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또 한 3% 마이너스였고 탈렐 에너지, BWX 테크놀로지도 전반적인 약세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서도 전반적인 약세이긴 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전환되었던 단기 조정 형태가 더 이상 이렇게 단기로 악화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확산된 주도주군이 전반적으로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조정 형태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조정폭을 더 확산시키고 조정의 기간을 더 길게 만드는 그 정도의 시그널로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확산된 주도주의 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최소한 시장의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게 할 만큼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내놓은 키워드는 뭐냐면 경기 민감주의 상대적 부진인데요. 최근에 이 확산된 주도주의 조정이 나타나는과 동시에 경기 민감주가 그거보다 살짝 빠르게 조금 먼저 선제적인 조정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새벽에는 그 조정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경향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종목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정이 지금 시티고요. JP모건입니다. 가장 강했던 종목이 JP모건이니까 JP모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전반적인 조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한 2주 이상 이제 수익률이 더 이상 제고되지 않는 정체 형태지만 기본적인 이 상승 기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조정은 아니거든요. 안정 조정의 형태였고 그 흐름은 단기 횡보 형태인 거죠. 이 단기 횡보 형태의 안정적인 조정은 은행은 지난 새벽에도 그냥 유지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생각해 볼 거는 러셀 2000 지수가 그동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또 꽤 안정적인 조정이었는데 요 레벨을 조금 이탈하는 듯한 그런 약세가 지난 새벽에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러셀 2000 지수만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게 아니라 연관은 없지만 캐터필라도 딱 보시면 안정적인 레벨이 있었는데 요걸 약간 이탈하는 조정폭의 확대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캐터필라도 그렇고 이게 다 연관이 없는 섹터인데 되게 유사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소비유통 섹터에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게 조금 이탈되는, 조금 더 조정폭이 강화되는 그 정도 수준의 조정이 경기민감주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 약세 수준을 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위협해주는 수준이다 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폭이 조금은 더 확대되는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조정 구간에서 조정폭이 조금 더 확대된다는 건, 이전에 있었던 조정폭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아주 빠른 재회복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재상승을 전환하는 시기가 더 이후로 연기된다, 지연된다라는 걸 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레벨 다운 되면 다시 상승 전환하는데 오는 시점이 좀 연기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비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추가 비중 조절은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게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의 판단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금 미리 조정했던 부분이 없다면 아마 조금 추가적인 미세 조정을 더 축소했죠. 이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에 조정을 했다면, 미세 조정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요 정도 흐름이라면 바로 대응하지 말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하셨다, 그리고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이 경기 민감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미세 조정을 해서 빅테크로 옮겨가자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만, 만약에 그때 안 움직이셨다면 지금 한 번쯤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시점이 뒤로 더 연기될 가능성은 그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중 조절이 약간은 고민이 될 수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시장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기 민감주가 지난 밤에 상대적 절대적 약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증시에 뚜렷한 위험 요소로 발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내부 흐름들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묶어서 결론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 주도주구는 전반적인 조정이었지만 상승 기조 유지 상황이었고, 확산된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 상태인데 그 조정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조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가 큰 위험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모든 영역별 조정 형태는 크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에서 브로드컵 뜨는 것을 제외하고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는 큰 문제가 없는 조정을 지난밤에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은 지난 새벽에 있었던 시장의 흐름은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새벽에 있었던 ECB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ECB가 지난 밤이죠. 여기는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ECB는 예상대로 25bp의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스위스은행이 50bp 금리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50bp를 인하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지만, 일단 만장일치로 25bp의 금리 인하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는 경제와 물가의 상황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라가드 의장은 피력을 했는데요. 경제 전망은 올해와 2025년 전망을 보시는 것처럼 0.1%, 0.2%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 ECB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의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인 거죠. ECB는 어차피 결국 FOMC하고 대응되는, 그래도 몇 개 안 되는 중앙은행이니까 FOMC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통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시장의 전반의 예상이 12월까지는 ECB하고 FOMC가
같이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올해 내에 결국 ECB도 100bp, FOMC도 12월에 내리면 100bp 인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월부터는 좀 갈릴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 상황 자체가 매우 견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반대로 물가가 끈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유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경제 전망 자체가 하향 조정될 만큼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최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랑 독일의 정치 이슈도 불안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ECB하고 FOMC의 방향이나 스텝의 수준이 똑같았다라고 하면 2025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CB는 일반적인 지금 시장의 예상은 2025년 6월 달까지 매 금리 인하기 때마다 25bp의 연속적인 인하를 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FOMC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금리 인하를 다시 전개한다고 해봐야 3월 달 정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ECB는 금리 인하를 했지만 경제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50bp를 안 해서 이렇게 단기 금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단기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어야 하죠. 근데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지 못했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전망 때문이고 그래서 오히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지수가 이 고가 레벨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이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ECB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12월 달은 워낙 증시도 좋고요. 금리가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금리, 경제지표, 그 다음에 통화정책 이런 거와 상관없이 막 랠리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관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또 1월부터는 또 이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12월 달에 이렇게 됐던 내용들을, 변화됐던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있으면 1월 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당황해서 어떻게 바뀐 거지 그 사이에? 우리 막 이렇게 주식시장 달리는 동안 채권이 여기는 뭐 어떻게 됐던 거야? 막 이런 생각에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 관심 없어 하시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경제 이벤트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할 만한 경제 이벤트는 없고요. 아무래도 오늘 체크 포인트는 그동안 굉장히 제일 부진했던 핵심 반도체인 엔비디아, 브로드컴까지 상승 전환할 것인가, 뭐 이게 가장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개의 경우 시간에서 급등을 하면 그게 본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낙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반도체 섹터가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큰 편인데 그 반도체 섹터 종목 중에서 브로드컴이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장 변동성이 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등이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주가를 모두 다 단정하면 안 되니까 오늘 밤 핵심 반도체가 진짜 상승 전환하면서 저는 더 주목되는 게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을 얼마나 따라갈까, 이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따라간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주도주군이 다 상승 전환하는 게 완성된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브로드컴은 그래도 낙관할 수 있다고 치고 엔비디아도 따라 움직일까?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세 조정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제 핵심 반도체까지 상승 전환하게 되면 핵심 주도주의 미세 조정, 주도주로의 미세 조정은 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그런 미세 조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한번 바꿨었잖아요. 미세 조정을 하는 걸 제가 딴에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바꾸지 않을 텐데, 그때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핵심 반도체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은 그래도 우리 시장의 방향이거니와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해석대로 지금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더 오버할 것도 없고 오버할 것도 없다라면 그냥 기존의 전략 그대로 그냥 꾸준하게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 8에서 90%, 미국의 주도주를 60에서 65 정도로, 그리고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20에서 25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는 전략, 이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밤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에는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주말에는 잘 쉬고, 저 월요일날 아침에 찐세무의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께서 지겹게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투자를 이 자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